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른인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5성급 호텔 식음료 팀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30년째 손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호텔 일을 그만두고 친정 일에 합류해서 운영이랑 홍보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 중에 선택하라면 가정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경력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보다 가정과 아이에게 좀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재훈 씨는 중소기업의 영업과장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나는 우리 어머니랑 너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여보, 그 행복에 당신은 왜 빠져 있어? 당신도 행복해져야지. 난 지금도 행복하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지내자 우리. 응, 어머님께도 잘할게. 약속해요.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야. 그리고 너 만난 뒤로 매일 네 칭찬만 하셔. 아들은 이제 별 볼 일 없대. 그렇게 둘이서 키득거리며 웃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처음 1, 2년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어른이었어요. 자존심도 강하시고 며느리한테 짐되기 싫어하셨어요. 신혼집에 처음 오시던 날 현관에서 한참을 우물쭈물하시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너희를 봐서라도 이 늙은이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릴 거다. 그건 약속할게. 아이,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식구잖아요, 저희. 식구도 식구 나름이지. 며느리 신세지는 시어미는 시어미도 아니야. 제발요, 어머님.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죄송해져요.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딸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직접 뜨개질까지 해서 아기 모자와 외투를 보내주셨어요. 자그마치 한 달을 매달려 만드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직접 다 하셨어요? 우리 하은이 100일인데 할미가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출산하고 몸도 안 풀렸는데 뭘 또 미안해해. 어머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아유, 감사하긴 무슨, 내 손녀잖아. 그땐 저 세상에서 시어머니 복하는 진짜 타고난 줄 알았죠. 그런 시어머니가 친정가게에 처음 오셨어요. 부엌을 한참 둘러보고 나오시면서 흘리듯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나, 사돈댁 만두 빚는 손이 따로 있구나. 30년 비법이 다 여기 있네. 그땐 그저 감탄으로만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 인생을 통째로 흔들 첫 신호였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생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행복은 결혼 3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친정 가족 모임만 다녀오면 며칠을 시무룩하게 굴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왜 자꾸 한숨 쉬어?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닌 게 아닌 표정인데. 말해봐. 이런 건 금방 풀어야 해. 이 장인어른이 날 사위라기보단 직원처럼 보시는 것 같아. 여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당신 챙기시는데. 챙겨주는 거랑 인정하는 거랑은 달라. 너네 동생 도연이 봐. 장인어른이 도연이한텐 사업 얘기 다 하잖아. 나한텐 안 하시잖아. 여보,
도연이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니까 그렇지. 당신은 회사 다니고 있고 분야가 아예 다르잖아. 됐어. 넌 모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사위면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다툼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점점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친정 모임만 끝나면 어김없이 터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차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요. 아니 당연히 업종이 다른데 굳이 일 얘기를 하면 뭐해요? 서로 알아들을 일이 크게 없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제 편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재훈이가 자존심이 좀 세잖니. 내 아들이지만 답답하다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미안하다. 내가 못 키워서 그렇다. 좀만 이해해다오. 응? 어머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이런 일을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이야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재혼이 따로 불러서 한번 단단히 말할게. 그러면 안 된다고. 전 그때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친정엄마한테 자랑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만큼 좋은 분 없다고요. 그렇게 답답한 채로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의 어느 날 새벽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희 시아버지 쓰러지셨어. 응급실이야. 빨리 좀 와야겠어. 네? 어머님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거동 또한 못하시게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오셨던 시댁 사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하시면서 빚이 1억 8천이나 졌다고 하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너지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한테 베풀어도 모자란데 며느리한테 손 벌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내가 늙었지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어머님 제발요. 일단 일어나세요. 같이 방법 찾아봐요. 너희 친정 부모님 일하는 가게라도 괜찮아. 일만 하게 해주면 내가 뭐든 하마. 그런데 얘, 우리 재훈이한테 내가 이런 부탁했다는 거, 돈 빌렸다는 거 말하지 말아줘.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겠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하마. 재훈이한테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줘. 응?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날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지영아, 원래 사돈끼린 가까우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올 일이 더 많고. 아버지는 좀 꺼려하셨어요. 하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돈과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일할 사람으로 뽑는다는 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사정하며 부탁드렸죠. 어차피 시어머니가 돈을 안 벌면 그 빚은 우리가 다 떠안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승낙하셨어요. 그럼 사돈이 일하실 자리는 우리 가게에 마련해 보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아빠, 뭐든요. 사돈이라고 너무 봐들이지도 말고 너무 무리시키지도 않겠다는 거 잘 말씀드려. 네 아빠, 알겠어요. 빚 문제는 내가 사돈이랑 직접 이야기할게. 결국 시댁빚 1억 8천 중에 당장 급한 1억을 친정에서 무이자로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혼하지 않으면 갚는 건 무기한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가게 공동주방 보조자리로 출근하시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말씀은 좀 차갑게 하셨지만 시급도 다른 보조 직원보다 50%더 챙겨주시고 점심도 가장 비싼 메뉴로 챙겨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을게. 정말이야. 어머님 같은 식구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같은 식구라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무거운 짐 드는 일은 절대 못하게 하셨고요. 점심도 갈비탕에 만둣국에 늘 가장 좋은 거 챙겨드렸습니다. 명절 봉투도 두둑하게 챙겨드렸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풀렸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자주 여쭤봤습니다. 엄마, 어머님 잘 지내셔? 잘 지내신다. 일도 야무지게 하시고. 다행이다, 엄마.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면 일찍 보내드려. 알았지? 근데 지영아. 왜 엄마? 아니야, 별거 아니야. 끊자. 그땐 친정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본점에서 30년 근속하신 이모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절 조용히 부르셨어요. 지영아, 잠깐 할 말 있는데 괜찮을까? 네, 이모님 말씀하세요. 너희 사돈 어른께서 자꾸 비법을 물어보시는데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될지 헷갈려서. 어떤 비법이요? 만두 속 고기랑 부추 비율 같은 거. 그리고 육수 끓이는 시간, 멸치 산지, 사골 거래처 명함도 달라고 해서 내가 요즘 난감해. 저것들은 모두 저희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비밀이기도 했어요. 이모님, 그건 절대 알려드리지 마세요. 어머님이 호기심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아무렇게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한테 슬쩍 여쭤봤어요. 엄마, 어머님이 자꾸 비법 물으신다는데 알고 있었어? 친정엄마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내가 30년에 이 가게에 있는데 그걸 모르겠니? 그래서 진짜 배합은 안 가르쳐드리고 있어. 가짜 노트 한 권만 일부러 주방 한쪽에 중요한 것처럼 꽁꽁 싸매서 보관 중이고. 가짜 노트? 비율을 멋대로 적어놨어. 그대로 끓이면 우리 집 맛이 절대 안 나. 그리고 만두소에 들어가는 비밀 재료도 안 적어놨고 완전히 다른 레시피야. 그날 처음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어머님이 그걸 훔쳐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기심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와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던진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진심이야. 농담이지? 갑자기 왜? 농담 아니야. 어차피 너도 날 남편으로 존중하지도 않잖아.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식모처럼 부려먹긴 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어머님을 식모처럼 부려먹어? 지금 어머님 조건이 30년 일한 이모님 조건이랑 똑같아.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부탁하신 거였어. 우리 엄마네 식당에서라도 일하면 안 되냐고. 그렇다고 당신 부모님 밑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 우린 처음엔 다 반대했어. 우리라고 편있는 줄 알아? 됐어. 너네 집 잘났다고 우리 엄마한테 선심 쓰는 척 해놓고 당신 부모님이 우리 엄마 부려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어머니 시급 더 챙겨주신 거 그래봐야 꼴랑 얼마 한다고. 미쳤어?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나도 보고 들은 게 있어. 발 빼말 생각 말고 이혼이나 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받았죠. 그런데 그날 밤 딸 하은이가 39.8도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어요. 응급실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들렸어요. 새벽 4시까지 응급실 의자에서 딸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한테서 단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화병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가슴속에 화가 들어찼어요. 구구절절 딸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도 화가 날 만큼 났고 반발심이 확 생겼거든요. 딸이 고열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남편을 더 설득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분명해졌어요. 이혼해주겠다고 남편이 앞으로 잃게 될 것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새벽을 지나는 동안 해열제가 잘 들었는지 고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쯤에는 미열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데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다. 고개를 돌려 딸이 가리키는 곳을 봤다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요. 둘이서 손까지 깍지 끼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빠가 아니라고 말하고 달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할수록 열이 뻗쳤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이혼하자는 게 이 여자 때문이었어? 네가 바람 펴놓고 나한테 남편을 존중하니만이 했던 거야? 나쁜 새끼. 남편은 그걸 보고도 별 동요가 없더군요. 네가 날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딴 여자 찾은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걸 변명이라고 해? 결혼이 장난이야? 그럼 이혼 먼저 하고 만나지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 당당할 때야? 그래, 이혼하자. 대신 난 단 하나도 안 뺏길 거야. 특히 하은인 데려갈 생각 마. 넌 아빠 자격 없으니까. 이혼하면 넌 하은이 볼 생각도 하지 마. 난 내 딸 볼 자격 있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서 애를 뺏어가? 열받은 제가 남편 얼굴에 딸 응급실 방문 내역과 영수증을 냅다 던졌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밖에서 딴 년 만나면서 히히덕거릴 때 네 딸 고열로 응급실까지 갔어. 내가 수십 통 전화할 때 받았어야지. 너 나한테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지랄 떨었지? 난 이혼할 때 이걸로 당신 양육권이랑 면접까지 싹 다 막을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당황한 듯 급히 영수증을 주워보더군요. 더러운 새끼. 유부남 주제에 상간녀랑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부성애 흉내를 내? 넌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계속 결혼관계 유지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법으로 철저하게 싸워보자.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뺏길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이혼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확해서 이혼은 의외로 빠르게 정리됐어요. 남편 놈은 내내 딸아이를 떳떳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위자료 겸 재산 분할로 1억 5천, 신혼집 단독 소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하은이가 성인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상황이 좀 정리되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 틈에 저는 딸이랑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도장 찍은 지 정확히 한 달 만이었어요. 친정 가게 본점에서 도보 200m 거리에 똑같은 손만두 가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원조 30년 전통 본가 손만두 곧 그랜드 오픈. 사장 이름을 보고 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박정숙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데 준비 중인 그 가게에서 마침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지영아, 오랜만이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동안 일하게 해드렸더니 이런 짓을 저질러요? 이런 짓이라니? 이제 남남인데 각자 알아서 해야지.
사돈은 옛말이고 이제 같은 업종 하는 사람들끼리 차려보자 우리. 저는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요? 왜? 안 되니? 손님이 알아서 좋은 곳으로 골라가겠지 뭐가 걱정이야. 실력에 자신 있으면 괜찮겠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 기미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지척에 대놓고 장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오픈 날짜를 보니 최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눈치챘죠. 아참, 너 가게 안에 누구 있나 한번 보고 갈래?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매니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안대하는 척 연습 중인 여자가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우리 매니저 야무지지? 며느리 감으로도 딱이라니까. 너랑 다르게 우리 재훈이 잘 챙겨주거든.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잘 골랐지.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구나.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개업날에 사돈도 오시면 좋을 텐데 안 그래? 같은 업종이라도 인사는 해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축하 화환을 주문했어요. 전시모의 개업 날짜에 맞춰서요. 축 개업. 빌려드린 1억도 곧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지영. 대놓고 돈 갚으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하루 만에 쫄딱 망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개업 일주일 전부터 남동생과 함께 전시모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허점을 캐보려고 했죠. 그리고 몇 가지 건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전시모의 가게 개업 당일이 됐어요.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친정 본점에 출근했습니다. 동생 도연이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다 준비됐어. 증거 정리 끝났어? 응. 새벽 트럭 영상이랑 박스 사진까지 다. 진짜 트럭이 왔어? 왔지. 어제 새벽에 왔어.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한 만두 공장 트럭이야. 거기서 한 박스에 18,000원짜리 냉동 공장 만두를 박스채 들여오고 있어. 저는 영상을 직접 봤어요. 트럭 차량 번호, 박스 라벨, 시어머니가 직접 박스를 받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누나, 요 며칠 동안 새벽마다 잠복했어. 진짜 안 들킨 게 다행이지. 봤어. 100% 명품 손만두, 30년 비법 수제만두, 국내산 돼지고기 100%. 다 거짓말이었네. 누나, 이거 그냥 표시광고법 위반이야. 식약처에 신고하면 끝나. 물론 신고해야지. 그냥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까? 영업정지는 풀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알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봐야 해. 전 그날 점심 영업 시작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 가게로 갔어요. 평소 단아하게 입는 옷차림으로요. 머리 단정히 빗고 가방엔 출력한 사진 한 묶음을 챙겨서요. 가게는 이미 손님 30명 정도가 자리 잡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카운터에서 절 보시고는 잠깐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손님들 눈치를 보시고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시더라고요. 저를 쫓아낼 순 없으니 손님처럼 봤더군요. 어머, 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솜씨 좀 보러 왔네요. 아이, 그럼 자리 마련해 드려야지. 유리야, 4번 테이블 안내해 드려. 재유리가 절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시어머니가 눈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4인 테이블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자꾸 제 쪽을 흘끔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앞이라 차마 대놓고 못 쫓아내시더라고요. 저는 수제 모든 만두 정식을 주문했어요. 만두가 나왔습니다. 한 입 베어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제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게 안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문제가 있네요.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카운터로 오세요. 따로 얘기해요. 응? 전 무시하고 말했죠. 사장님, 여기 메뉴판에 100% 명품 손만두, 30년 비법 수제만두, 국내산 돼지고기 100% 이렇게 적혀 있네요. 손님들이 하나둘 식사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죠. 제가 호텔 식음료팀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이고요. 친정이 30년간 수제 손만두집을 해서 만두피만 한번 봐도 손으로 빚었는지 공장에서 찍어낸 건지 압니다. 먹어보면 질감이 아예 다르니까요. 손님, 그만 좀 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에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손님 눈치는 보고 계시는 게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이 만두피 공장에서 라인으로 찍어낸 냉동만두 맞죠? 이년이 진짜 미쳤네. 가게 망하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야? 야, 너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거기서 결국 가면을 벗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출력해온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어제 새벽 4시 50분에 이 가게 뒷문으로 들어온 만두공장 트럭이네요. 만두피만 공장제인 줄 알았더니 만두소도 공장제더라고요. 여기가 수제만두집인데 공장 제품을 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진 속 박스에 냉동 군만두 한 박스 18,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만두 한 개 원가가 700원입니다. 근데 수제만두 정식이라면서 1인분에 18,000원이나 받았네요.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30년 비법 수제만두라더니 이거 환불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어쩜 좋아.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손님 여러분,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저 여자가 우리 가게 망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이쪽 길에 있는 손만두집 가게 직원이라서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손님이 제가 테이블에 놓아둔 사진을 들고는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 사장님,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가게가 아니에요. 가게 간판 뒷문이 사진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박스 직접 받으시는 것도 찍혔는데요. 아니 그거는 사장님, 이거 손으로 빚은 만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주방 보여주실 수 있죠? 아니 만두 빚는 거라도 보여주세요. 주방은 영업비밀이라 못 들여보내요.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해명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는 수제를 먹으려고 이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에요. 공장 제품 먹을 거면 마트 가서 사와서 먹지 왜 여기까지 와서 비싼 돈 주고 먹겠어요? 우리는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아야겠어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발 나갔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제라고 적어놓고 공장 만두를 파는 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환불 요구하실 수 있고요. 신고하시면 사장님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국내산 돼지고기 100%라고 적혀 있는데 저 박스들 옆에 중국산 표시 박스도 잔뜩 쌓여 있어요. 환불해 주세요. 저도 환불. 이거 신고할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붙잡고 비틀거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매니저 앞치마를 들은 최유리가 카운터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했어요. 여러분, 환불은 사장님이 다 해드릴 겁니다. 안 해드리시면 그게 더 큰 문제되거든요. 사장님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노려보더군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우성에 시모도 상간녀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얌전히 앉아서 저의 복수를 이어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죠. 가게를 지켜보는 2주 동안 공장 만두 이외에도 상간녀가 시어머니와 전남편 몰래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걸 봤거든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유부남 같더라고요. 그래서 흥신소에 조사를 맡겼죠. 그리고 나온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나이든 남자가 상간녀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오피스텔 월세, 카드값까지 다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로 했죠. 망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 유부남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매달 돈 대주는 그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 중이고 그 남자 어머니 식당 매니저로 취직했네요. 당연히 시어머니 가게 주소를 정확히 적어 넣었고요. 시간도 적어뒀어요. 1시까지 오시면 볼 수 있다고.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환불 소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유부남이 씩씩대며 들어왔습니다. 최열이 어딨어? 야, 너 딴 남자랑 재혼한다고? 어? 미쳤어? 시어머니는 카운터 뒤에 숨다시피 주저앉으셨어요. 그 와중에 유부남이 상간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나한테 1,000만 원씩 처받아 먹고 오피스텔까지 받았으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굴더니 아예 뒤로 딴 남자랑 재혼을 해?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놔둘 줄 알았어? 오빠, 내 설명 들어봐. 나 여기 일하러 온 거야. 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설명? 무슨 설명? 내가 바본 줄 알아? 너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다른 새끼를 만들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동안 받은 내 돈 다 토해내. 그리고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당장 나가. 그 와중에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전부 구경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붙잡고 있다가 그 와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라야, 너 다른 남자 있었어? 어떻게 너 우리 아들한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돈 빌려준 거. 거기서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돈을 매달 1,000만 원씩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줬겠지. 더러운 년. 내가 저 년 버리고 며느리로 데려오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상간녀만 족치더군요. 뭐 둘 다 똑같은 더러운 인간들이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저는 미리 밖에 도착해 있던 우리 측 변호사님을 가게 안으로 불렀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박정숙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이 영업장의 상호 사용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손해배상 청구서 송달하러 왔습니다. 일단 녹음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뢰인이 30년 전 정식으로 등록한 상호와 거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계셔서요.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됩니다. 내가 지은 가게 이름인데요? 사장님, 가게 이름이 등록 상호와 95% 이상 유사합니다. 게다가 같은 동네 같은 업종이시잖아요. 이건 명백한 침해입니다. 여기 가처분 결정문 4번 보시면 이 가게는 오늘부로 같은 상호로 영업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게 차리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인테리어만 6천이에요. 사장님, 그 부분은 손해배상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봉투에서 또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사장님 가게 전단지에 30년 전통, 손으로 빚은 만두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더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 집 비법을 다 외워서 차린 건데 왜 안 돼? 변호사님이 슬쩍 녹음 중인 핸드폰을 들이대셨어요. 사장님께서 저희 의뢰인의 비법을 외워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업비밀 침해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증거가 충분해요. 야간 마감 시간에 주방 들어가셔서 의뢰인 레시피 노트를 휴대폰으로 찍는 장면도 있습니다. 가짜 노트요. 솔직히 그 노트는 왜 휴대폰으로 찍어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귀찮아서 만두를 공장 걸로 할 거였으면서 육수 비법만 가져갔는데 그것도 가짜 레시피였죠. 결국 시어머니는 변호사님 가시고 나서 카운터를 부여잡고 절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래? 어머님, 그 말은 제가 돌려주고 싶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 무릎 꿇으셨을 때 받아들인 거잖아요. 시급도 50%더 챙겨드렸고요. 명절 봉투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잖아요. 그건 다 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 인연! 욕은 됐고요. 답이나 해보세요.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지. 나 망하게 하려고! 이 꼴을 만든 건 어머님 자신이겠죠. 누가 불법 저지를 해요? 누가 저 여자 며느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다 어머님이 했으면서 무슨... 가게 안은 이미 박상철과 최유리의 싸움, 환불 요구하는 손님들, 시어머니의 절규, 거기에 영업금지 가처분 송달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수선함의 마지막 도장을 찍듯이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동생이 개업 전날 새벽에 찍어둔 만두공장 트럭 영상이랑 박스 사진, 메뉴판 사본을 정리해서 식약처, 농산물 품질관리원, 구청 위생과 세 군데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뒀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숙 사장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민원 신고가 접수돼서 위생점검 나왔습니다. 메뉴판 보여주시고요. 냉장 창고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업 중이라. 지금 영업하시는 거 맞으세요? 손님들이 다 환불 요구 중이신데요. 먼저 메뉴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단속반이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고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따라가시면서 변명을 하셨지만 단속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5분 뒤 단속반 한 분이 손에 박스를 들고 나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들여오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 냉동 공장 만두인데요. 메뉴판으로 100% 수제 만두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그건 우리 직원이 잘못 적어 놓은 거고, 사장님, 박스에 라벨도 그대로 붙어 있고 양도 한두 박스가 아니네요. 이게 다 오늘 들여온 거예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쪽 박스에 국내산 돼지고기 100%라고 메뉴판에 적혀 있는데 이 박스는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시식용으로. 사장님, 시식용은 따로 보관하셔야 하고요. 이 양은 시식용 분량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에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기서 단속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리고 주방이랑 홀이 법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임의로 벽을 터놓으셨네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사장님, 일단 영업정지 행정처분 들어갈 거고요. 형사고발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과태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또 한 번 열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랑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환불을 못 받은 손님들은 단속반을 붙잡고 울먹였어요. 우리 아직 환불 못 받았어요. 단속반 한 분이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손님들 환불은 먼저 다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야 사기죄까지 안 갑니다. 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그 와중에 이 상황을 정리하려 전 남편이 왔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채훈아! 시어머니는 동아줄을 잡은 듯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아직 상간녀와 만났던 유부남이 있었거든요. 네가 유라랑 결혼할 남자야? 전현이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지는 알기나 해? 결혼은 너하고 한다니까 내가 줬던 거 싹 다 내놔! 네?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더라고요. 하긴 유부남 꼬신 여자가 하나만 꼬셨겠어요? 되는 대로 꼬셔서 쓰다가 확률 높은 대로 가는 거죠. 네 여자가 나랑 붙어먹으면서 가져간 돈 다 내놓으라고! 그게 무슨... 유리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 상간녀도 시어머니도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하더군요. 전 남편은 그 유부남한테 멱살이 잡힌 채로 가게 한복판에서 끌려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직접 지켜봤어요. 개업 8시간 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12시간 만에 사실상 폐업, 단 하루 만에 아주 박살을 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딱 때맞춰 축하 화환이 도착했더라고요. 축개업, 전며느리 이지영 드림, 빌려드린 1억도 곧 갚겠네요. 축하 화환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며 뿌듯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빌려드린 1억 갚으셔야 될 거예요. 내용 증명 곧 갈 거거든요. 그럼 이만.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며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화려한 오픈식은 처절한 영업정지로 끝나게 됐습니다. 폐업 한 달 뒤에 변호사를 통해 흥신소가 마무리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속삭이고 있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했는지 말이죠. 너희 처갓집에서 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업 이야기도 안 해주지 않느냐? 며느리가 자기 대단하다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네 와이프도 그렇다. 어떻게 나더러 자기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니? 식모도 그것보단 더 나은 생활일 거다. 며느리가 널 무시해서 나까지 무시하는가 봐. 1년이었어요. 1년 내내 그 독을 들었으니 남편이 안 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고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시어머니는 결혼 3년차 무렵부터 이미 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계셨고,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5년차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교체 계획을 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이간질시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록 시킨 게 다 적당한 시기에 절 이혼시키고 내보내려고 했던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베낀 가게 사장의 가족이 있으면 큰 지장이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멀쩡할 땐 생각만 하다가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니 자기 세상이다 싶어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저희 친정집 레시피 빼돌려 망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어머니가 어차피 이혼할 건데 차만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온 상간녀를 자기가 차린 가게에서 사장시켜주겠다며 일하게 만들었고요. 저희 친정 본점에 들어와 일한 진짜 이유도 다 밝혀졌어요. 반전 없이 만두소 배합이랑 육수 비율, 거래처 명함, 단골 손님 명단까지 통째로 빼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분점을 내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들어줬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짓까지 했나 모르겠어. 친구가 그러더군요. 제정신 바뀌었으면 그런 짓 했겠어? 그냥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 생각엔 열등감 아니었을까? 아니면 부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 질투였을지도 모르지. 너희 부모님 가게 근처에서 가게 낸 것만 봐도
너희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 의도가 왜 생겼겠어? 너나 네 친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저는 보고 있던 보고서를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에 보관했어요. 폐업 후 2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셨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까지 한꺼번에 떠안으셨어요. 가게 보증금 7천만 원이랑 인테리어 비용 6천만 원도 다 날아갔고요. 저희 친정이 빌리신 1억요? 친정아버지께서 이번엔 단호하셨어요. 지영아, 그 여자한테 빌려준 1억 정식으로 회수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통지했다. 아빠, 그래도 시아버지 병원비가... 그 여자가 그 1억을 너희 시아버지 병원비로 안 썼어. 우리한테 빌린 돈 1억이랑 본인 명의로 추가로 빌린 3천만 원 합쳐서 1억 3천을 우리 가게 옆에 가게 차리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로 다 썼더라. 아빠, 그걸 어떻게 다 확인했어? 변호사 시켜서 가게 임대차 계약서랑 인테리어 업체 송금 내역 다 확보했다. 시아버지 병원비는 한 푼도 안 썼더라. 어떻게 그런 짓을...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빚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모아둔 돈을 몰래 야금야금 다 쓰고 나중에 가게 차리려니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빌린 거였어. 참으로 한치 앞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 갚아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걸까요? 어떤 생각이었든 시어머니가 망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결국 시어머니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이 신청한 가압류와 시모가 빌린 다른 채권자들 압류까지 겹쳐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 끝나고 친정이 회수한 돈은 고작 4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무시하시던 동네 외곽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방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이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시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가게 차리는데 정신이 팔리신 동안 정작 본인 남편 간병은 손도 못 대고 계셨거든요. 1년 내내 거동 못하시는 시아버지를 그냥 아버님의 큰형님 댁에 떠넘기듯 맡겨놓으셨더라고요. 결국 큰아버님네 며느리 되시는 분이 맡아서 보셨죠. 그 뒤에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러더군요. 우리도 더는 못 모셔. 작은어머니가 1년 동안 작은아버지 한 번을 안 들여다보더라고. 우리 시아버님이 막 화가 나는데 재수씨라고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 병원비도 우리가 다 댔는데도 연락도 없는 거 있지? 그 집 아들한테 맡겨요. 거기 참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던데.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집안에서 멀쩡했던 사람은 이혼한 지영씨랑 작은아버님 뿐이야. 결국 시아버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가게 사태가 동네에 워낙 크게 퍼졌거든요. 회사에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회사 영업비용으로 돌렸던 카드 영수증 중에 최유리한테 쓴 돈이 적발됐어요. 호텔, 명품 가방, 백화점 카드값. 회사는 그걸 업무상 횡령으로 별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회사인은 회수금으로 자기 퇴직금까지 다 토해냈고요. 다음 직장은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횡령이잖아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상간녀인 최유리는 그 유부남의 와이프가 상간 위자료 소송을 건대다가 유부남 본인도 그동안 준 돈을 받겠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추가했어요.
그러다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가 돈을 안 주니 집에 있던 시어머니 명품과 폐물을 모조리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친정 본점은 저녁 영업이 한창이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따뜻한 만둣국을 시키시던 시간이었죠. 전 그날 카운터에서 직접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빼빼 마른 여자 하나가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참을 안 봐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이 쏙 빠지고 양복이 헐렁한 전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 끌려 들어왔어요. 가게 한 손님들이 식사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친정엄마가 주방에서 빼꼼히 내다보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찾아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오전에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면회 통지도 안 가고 큰아버님 댁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큰아버님이 가족 보호자 자격을 시어머니께 안 넘기시고 당신은 자격 없다고 면회조차 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큰아버님이 시아버지 돌봄을 이유로 재산과 관련된 걸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손도 못 대게 됐죠. 물론 시어머니가 다 끌어다 써서 남은 것도 별로 없긴 했지만 그제야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웃기더라고요. 참 늦게도 깨닫는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재혼이 좀 다시 받아줘. 가게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손님들 계세요. 못 일어나. 우리 재혼이 어떻게 다시 받아줄지 약속해주기 전엔. 일어나시라고요. 너희 부부 사이에 자식까지 있잖니. 난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 아들만 좀 받아줘. 전 남편도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잡고 끌어내리시더라고요. 채훈이 너도 꿇어. 무릎 꿇고 빌어. 여보 미안해. 여보? 이혼한 지 한참 됐는데 무슨 여보야? 지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 그 여자는 꽃뱀이었어. 난 속은 거야. 그건 이해해줘야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바람 피고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속았다고. 그게 속은 겁니까? 본인도 좋아서 만나놓고선 이제와 아쉬우니 속았다고. 나 지금 회사도 잘리고 형사처벌도 받고 갈 데가 없어. 너밖에 없어. 하은이도 보고 싶고. 하은이는 1년 동안 당신 한 번도 찾은 적 없어. 당신도 양육비를 안 보냈고. 저는 손님들 시선에 결국 두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안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지영아, 부부가 옷도 아니고 한 번 입었다고 끝이야? 반품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 반품이요? 그래, 반품은 안 돼. 자식까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을 다시 반품을 해?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데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어머님, 왜? 1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 남남인데 각자 알아서 헤어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자그마치 1년이에요. 어머님이 1년 동안 동네방네 며느리 욕하고 다니시고 1년 동안 일부러 우리 친정집에 들어와서 비법 빼돌리고 가게까지 오픈했어요. 이런 건 남남도 아니라 원수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카운터 안쪽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1년 전 흥신소 보고서였죠. 저는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 앞에 자리를 낮춰서 마주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시어머니 무릎 앞에 내려놨어요. 여기 어머님이 저희 가게 주방에서 레시피 노트 사진 찍는 CCTV 영상이랑 동네에서 돌아다니며 저랑 제 부모님 욕한 거 진술 확보한 녹취록이에요. 그것 말고도 어머님이 저희 가게 레시피 훔쳐서 가게 열려고 했던 증거도 다 있어요. 지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께 갑질하고 식모처럼 군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갑질하고 식모처럼 굴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시어머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쓰러지시고 사업빚 1억 8천 있다고 해서 1억 빌려줬죠. 그런데 사업빚 자체가 없더라고요. 가게 차리려고 달라고 했죠. 저희 집에서 설렁설렁 일하면서 레시피도 훔치고 돈도 다른 분들한테 1.5배나 더 받아갔는데도 뻔뻔하게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상호로 가게를 만들고. 전 남편도 그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빠 빚이라니. 설마 그런 명목으로 돈 빌리고 일자리 달라고 해서 들어간 거였어? 그런데 왜 나한텐 와이프가 엄마 식모처럼 부렸다고... 그땐 돈이 좀 급해서... 돈 때문이라고? 엄마 진짜 나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 욕심 때문에 다 잃었어. 회사도 잃고 자식도 잃고 행복했던 가정도 잃었어. 재훈아,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전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당신은 그때 알 생각도 없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려 할 때도 안 들으려고 집까지 나간 주제 이젠 남 탓까지? 참 찌질한 짓도 골고루 하네. 당신 인생 망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쨌든 이 이혼 먼저 꺼낸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전 반품한 게 아니라 환불한 거고요. 불량품은 다시 받는 거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다 같이 휘청거렸습니다. 당신 너무하다. 이렇게 사과하는데 받아주면 안 돼? 이게 사과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받아달라는 게 사과냐고? 우리 집 레시피 훔쳐서 가게 오픈한 것만 아니면 여기까지 안 왔어. 행복했던 가정을 깬 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야. 속았건 뭐건 피해자는 당신이 아니라 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가증스러우니까. 순간 울던 전 남편이 조용해지더군요. 잘 살아. 다신 우리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당신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전 남편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가게를 나갔어요. 빗속으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전 카운터 너머로 가만히 봤습니다.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 친정가게는 직영점을 확장했고 폐업한 시어머니 가게 자리는 결국 친정에서 인수했어요. 딸은 7살이 됐고 외할머니 옆에서 반두피 빚는 신용을 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1년간 동리를 숨기고 살갑게 굴며 친정 비법을 빼돌리고 아들 옆에서 며느리 욕을 부어넣어 가정을 깨놓고 상간녀까지 들인 시어머니. 그 모든 게 단 하루의 참교육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린 경험이기도 했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보일 때 바로 행동하세요. 그게 결국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